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학자 특집의 마지막 인물로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미뤘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을 좀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제가 쉽게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지는 좀 걱정이 좀 조금 되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죠, 자세히가 아니고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수식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 쉬운 특수 심나, 자, 어찌됐든 그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대성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처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갈릴레오 이전부터 운동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속에서 공을 이렇게 위로 던지면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치 그 정지된 차 안에서 혹은 밖에서 공을 던질 때와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정지에 있을 때와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을 차 바깥에서 이것을 관찰을 한다 그러면 이야기는 틀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 움직이는 차 속에서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던 물체가, 다시 말하면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저는 차 밖에서 보면 차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 하나의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위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밖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 마치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즉 물체의 운동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이 된다는 것이 이 운동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그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자, 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갈 때 내가 몰고 있는 승용차와 옆에 지나가는 트럭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마치 옆에 있는 트럭이 같이 우리 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어떤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타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빛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빛이 멈추었다라는 개념이 될 텐데, 다시 말하면 그럼 깜깜하다는 얘기인가? 좀 헷갈리죠. 이게 그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바를 해서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내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물체에 올라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아인슈타인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과학은 이렇게 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때문에 제가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들처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거 사실 별로 궁금할 일도 없고, 사실 또 그렇게 궁금하다고 해봐야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다가 내가 골 아프게 이거 뭔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보통이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거나 이 빛의 속도와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그 맥스웰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 장의 일종이라는 사실인데, 말하자면 빛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약간의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기의 생성은 다시 자기의 생성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는
다시 전기를 유도하게 되고 이 과정이 이제 반복으로 나타나면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맥스웰은 이제 이런 움직임을 그 mutual embrace라고, 그러니까 얼싸안기, 같이 상호간에 이제 얼싸안기라고 이제 mutual embrac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맥스웰은 이제 자신의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은 맥스웰 이전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밝혀졌던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아주 예전부터 빛의 속도는 이제 무한하다라고 여겨져 오고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와중에도 당연히 이 빛의 속도가 유한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한 사람들이 이제 사실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고, 뭐 갈릴레오나 뭐 케플러 역시 이 빛의 속도를 의심한 사람들 중에 그 하나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충 이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뭐 대충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이 빛의 속도가 이제 거의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3억 킬로미터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당시의 그 속도 개념으로서는 사실 이거 뭐 거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빠르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빛의 속도를 실제로 측정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양반이 이제 17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보다는 약간 2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레머라는 이제 덴마크의 천문학자였습니다. 이 레머는 이제 목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이오의 공전 속도가 일정치 않다는 거. 그러니까 즉 이제 어느 구간은 좀 빨리 돌고 어느 구간은 좀 느리게 돌고 뭐 뭔가 좀 일정한 속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이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천문학자들은 목성 주위에 이제 이 위성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뭐 구름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 목성인 이 위성인 이 이오 자체가 사실은 동그란 게 아니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정 궤도가 좀 불규칙할 것이라고 이제 대충 겐또 잡고 영부영 이제 넘어가긴 했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레머는 그 원인을 이 빛의 속도가 유한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조금 좀 애매한 얘기인데, 이 목성의 위성의 공전 궤도를 이제 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고 그 밖에 이제 목성이 돌겠죠. 그런데 이게 도는 와중에 목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고 멀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빛이 오는 게 빨라지겠죠. 근데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는 빛이 오는 게 뒤에서 쫓아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 공전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레머는 이제 이렇게 일단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가설을 일단 한번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빛의 속도를 x로 놓고 그동안의 관측 결과치를 갖다가 이오의 그 공전 속도의 주기와 속도와 이제 주기를 예측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 게 된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 양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레머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사실 뭐 대충 초속 한 20만 킬로미터였는데 실제는 한 30만 킬로미터니까 사실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오차가 있는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빛의 속도를 계산해 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빛의 속도는 정확히 초속 2억 9,900, 792만 458m입니다. 신기하죠? 게다가 이 숫자들이 뭔가 이제 반복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뒤에 뭐 자잘한 뭐 센티미터 값이 하나도 없이 딱 미터 단위로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숫자는 복잡한데 재밌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빛의 속도를 가지고 1m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하자라고 이제 정한 것이죠. 원래 처음 1m의 정의는 적도에서 이제 북극
북극점까지의 거리의 1000만분의 1로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적도에서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만 킬로로 놓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구 한 바퀴 둘레는 이제 4만 킬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됐는 게, 지구 표면이 뭐 깔끔하게 유리처럼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아무래도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산도 있고 뭐 어디 또 산 공사하면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 이르러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m를 정의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제 빛의 속도가 역시 이제 뭐 딱 미터 단위로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얘기가 또 잠깐 샜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이제 유도된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대충 이제 초속 한 30만 킬로미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29만 9천 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가설이 이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이상하게 관찰자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상수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의해서 발견된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것인데, 이 양반들이 이것으로 나중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의 이제 근거를 제공하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측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였는데, 여기서 이제 빛만큼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열애라는 거죠. 그야말로 해당 사항이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빛은 모든 물질의 운동의 기본 단위이며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워놓고, 이런 가정하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빛을 따라가서 빛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기 파동을 따라잡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이 전기 파동은 그 앞에 자기 파동을 또 생성하고, 우리가 다시 그 자기 파동을 따라잡으면 이미 그 앞에 전기 파동이 또 생성돼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건 마치 머리에 낚싯대 같은 걸 메고 그 앞에 당근을 하나 매달아 놓고 있는 말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게 뭐 자기 앞에 있는 당근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빛의 속도는 모든 물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속도이며 또 동시에 상한선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바로 이 가정,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가정으로부터, 그렇다면 결국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네 하는 사실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릴 것 같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고 해보죠. 그 기차 안에 한 사람이 기차의 진행 방향으로 후레쉬를 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레쉬에서 나온 빛은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기차의 진행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후레쉬를 든 사람에게는 빛의 속도가 30만 km니까 30만 km로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때 기차 바깥에서 플랫폼 같은 데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기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 그 와중에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을 쏘았으니까 플랫폼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빛의 속도가 원래 초속 30만 km에 기차의 속도인 시속 100km가 더해진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전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의 상대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빛의 속도 30만 km를 넘는 속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였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험으로 이미 증명도 돼 있겠다. 거꾸로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를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기차 밖에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이 봐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로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즉, 이 관찰자는 이 관측하는 이 대상의 운동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사실을 끼워 맞추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이상해지죠. 그럼 이 100km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빛은 30만 킬로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플랫폼에 딱 서 있는 사람에게도 빛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30만 킬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헷갈려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그때까지 이제 어느 물리학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 하나를 기발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그 변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조금 더 이제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후레쉬의 불빛, 기차 안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기차 바깥에서 관측될 때 당연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얼만큼? 바로 기차가 움직인 만큼이 되겠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동일하니까, 다시 말하면 기차 안에서든 기차 밖의 플랫폼에 서서 관측을 하던 이 빛의 속도가 동일한 속도로 관측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기차 안의 시간이 그만큼 늦게 흘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또 갑자기 웬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자, 원래 속도라는 게 뭔가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즉, 미터 퍼 세컨드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우리가 60km 하면 1시간에 60km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차 밖에서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동거리가 기차가 움직인 거리만큼 당연히 분명히 이제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 거리, 즉 시간분의 거리 이 식에서 분자 쪽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더 움직였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분모 쪽의 시간도 똑같은 비율만큼 늘려주어야 빛의 속도가 안 변하고 값이 일정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산수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차 속의 빛이 움직인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면 기차 밖에서는 10m 플러스 기차가 움직인 거리만큼, 그만큼 이제 거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빛의 속도가 기차 안이든 밖이든 똑같으니까 기차 안의 시간이 1초였다면 기차 밖의 시간은 1초 플러스 얼마, 즉 값이 같게 나오기 위한 그 얼마라는 숫자가 더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다시 말하면 이 기차 안의 시간이 1초라면 기차 밖은 1초 플러스 0. 몇 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자, 이 기차가 정말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식대로 하면 기차 안의 빛의 속도가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기차 밖에서 보면 2초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기차 안의 1초는 기차 밖에 2초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차 안에서 10년을 살다가 나오면 바깥 세상은 이미 20년이 흘러버렸단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초기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우주로 나갔다가 어리버리 이제 이상한 혹성에 내렸는데 원숭이들이 막 지배하고 있는 혹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어디로 이렇게 해안가 같은 데를 갔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주인공이 뉴욕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상체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허무해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영화였죠. 바로 이런 상상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런 시간이 왜곡되는 이런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살짝 허무맹랑하게도 들리는 이 상대성 이론은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로 입증이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GPS 인공위성의 경우도 약 초속 4km 정도의 속도로 이제 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인공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100만 분의 7초만큼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를 내버려 두면 GPS 신호의 이 오차가 하루에 약 한 10km 정도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GPS 위성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계산된 만큼의 오차를 조정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쓰는 시계랑은 조금 틀린 그런 시간을 표시하는 특수한 원자시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빛의 속도가 상한선이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궁금증 하나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 궁금증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계속 연료를 부어서 속도를 이제 막 올리는 거죠. 가속을 쫙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속도가 올라가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빛의 속도가 되고, 그리고 계속 에너지를 때려 부으면 언젠가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 가정에 들어가죠. 빛의 속도가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마지막에 더 때려 부은 이 에너지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뭐 속도가 더 안 늘어나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mass energy equivalence라는 그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E=mc 스퀘어란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제 운동하는 이제 물체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이 있죠. 기존에 그건 이제 E= 2분의 1 mv 스퀘어라는 이 이론은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미 이제 나와 있었던 그런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E=mc 스퀘어 역시 이 운동 에너지 산출 방식에서 도출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움직이는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에 그냥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 이 물질의 질량에 이 물질의 운동의 상한 속도, 즉 이 빛의 속도를 적용을 해서 바로 그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C라는 상수는 이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사실 이제 질량과 에너지는 이제 서로 구분된 별도의 영역에서 이제 존재해 왔었죠. 연구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건 이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라부아지에가 이제 했고,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패러데이가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드디어 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즉 광속의 제곱이라는 이 값이 곱해지면서 말이죠. 사실 이 공식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뭐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뭐 직접 만들고 뭐 개발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독일에 그 오토 한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라늄을 갖고서 실험을 하다가 우라늄의 중성자를 발사를 하면 우라늄이 둘로 쪼개지면서 바륨이라는 원소로 변한다는 실험 결과를 얻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라늄 한 개가 바륨 두 개로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이때 쪼개진 바륨 두 개의 질량을 더해 보니까 원래 우라늄 한 개의 질량보다 0.1%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질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바로 이 줄어든 질량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계산식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광속의 제곱값이 곱해진 값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이제 들은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미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독일이
이걸 갖고 이제 폭탄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탄의 위력은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양반이 알아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 어차피 독일이 만들 거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권고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각종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독일과 미국은 이제 원자폭탄을 서로 이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돈을 쏟아붓게 되는데, 여기서 뭐 재밌는 일화로 연구원 중에 이제 한 명이 폭탄의 주위에 이 금으로 감싸야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냈더니 바로 그 다음날에 이제 수십 킬로의 황금이 배달이 되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뭐 만들기나 해라,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 진영의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폭격하기도 하고, 뭐 나름 긴박한 그 첩보전을 벌이기도 하고, 자주가 뭐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로 이제 뭐 영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성공을 하게 되죠. 당시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오펜하이머라는 양반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에피소드 아웃라이어라는 에피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양반입니다. 미국의 그 천재 물리학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자폭탄의 원리는 뭐 이렇습니다. 그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가 이제 바로 우라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 발견되는 우라늄 중에서도 약간 1%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우라늄 235라는 이제 원소가 있는데, 이상하게 얘만 아주 불안정한 원자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중성자 한 개가 딱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바륨이라는 원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여분으로 남아있는 중성자 두세 개가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소를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또 쪼개지고, 또 중성자 두 개가 튀어나오고, 이게 또 치고 나가고 다른 애를 또 때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우라늄 원소가 바륨으로 이렇게 빡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핵분열 연쇄 반응, 영어로는 이제 fission chain reaction이라고 이제 하고, 또 이 핵분열 시에 결손되는 질량만큼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자폭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라늄 235를 어느 정도 모아놓는다고 해도 원자폭탄처럼 이렇게 빵 터지거나 그러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원자에서 실제로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그 핵은 그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죠. 원자는 이제 원래 전자와 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핵의 크기는 전체 원자의 크기의 약 한 1만 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는 다시 원자의 한 10만 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을 겨냥하고 중성자를 쏴서 이거를 맞추려고 막 해도 대부분의 중성자는 이제 핵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이제 대충 통과해 버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이제 연쇄 반응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연쇄 반응 임계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충 우라늄 235의 경우에는 약 한 50kg 정도로 이제 이 임계 질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중성자 역시도 속도를 조금 좀 떨어뜨려 놔야 핵 주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핵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중성자의 속도를 좀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수라는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좌우지간 간단히 얘기하면 원자폭탄은 중수에 담긴 50kg 이상의 우라늄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원자폭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있죠. 뭐 영어로는 이제 리틀보이라고 이제 얘기를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원자폭탄에는 총 64kg의 우라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죠. 싣고 가다가 터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 뭉치로 분리되어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화약이 뻥 터지면서 합쳐지면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바로 임계질량이 넘어가면서 터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틀보이라는 이름과는 안 어울리게 사실은 이 폭탄 한 개의 무게가 무려 한 4톤이 이제 넘었다고 하는데, 뭐 내부 구조는 사실 이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각각 속이 이제 빈 그 원통 모양의 우라늄 덩어리와 그리고 그 구멍에 딱 맞는 그 원기둥 모양의 우라늄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가 화약이 뻥 터지면서 이게 밀고 들어가 가지고 임계 질량이 넘어가면서 빵 하고 이제 핵 반응, 핵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틀보이에 실린 우라늄은 약 한 80번 정도의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라는 이제 계산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반응하는 우라늄은 폭탄에 탑재된 우라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심부 일부, 그러니까 대충 한 10%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64kg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뭐 6kg, 그리고 그 중에서 또 0.1% 정도의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약 한 6g 정도가 이제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아군 작은 질량이죠, 6g이라고 하면. 하지만 이제 여기서 광속의 제곱, 그러니까 몇 경이 되나? 이게 뭐 좌우지간 읽지도 못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숫자가 붙게 됩니까?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그 에너지는 대부분 이제 상당수가 섬광으로 빛이죠. 섬광으로 이제 분출이 되고 그 나머지가 열로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여분의 열만으로도 거의 뭐 순간 온도가 거의 뭐 1000만 도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6g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었을 때 이만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니 정말 이건 뭐 엄청난 이제 일이죠.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태양 역시도 이제 비슷하게 질량 결손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원리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잠깐 말씀드린 핵분열과는 반대로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겁니다. 태양을 사실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 다른 수소와 결합을 해서 헬륨이라는 원소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 핵융합은 엄청난 압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온 아래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소 원자 두 개가 헬륨 원자 한 개로 융합이 될 때 질량이 약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 두 개의 질량을 이렇게 재서 더하면 헬륨 원자 한 개보다 살짝 무겁다는 거죠. 질량이 이제 어디로 도망갔죠. 근데 그 차이가 0.7% 정도가 되는데, 이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라늄의 핵 분열 시 질량 결손 비율이 제가 약 0.1%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0.7%니까 7배 정도의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은 매 초에 400만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뭉쳐지고 있는데, 이때 사라지는, 즉 결손되는 질량은 약 2만 8천 톤 정도가 됩니다. 아까 계산해 드렸죠. 그래서 6g 정도의 질량 결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자 폭탄인데, 2만 8천 톤이라는 결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것도 매 초마다. 이게 뭐 상상해 가십니까? 대단하죠. 이 지구에 도달하는 이 태양 에너지는 사실 이제 태양이 내뿜는 전체 에너지의 약 10억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좀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즉 이제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현재 우리 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기름 떼서 전기 쓰고 자동차 굴리고 뭐 공장 돌리고 등등 뭐 그걸 모조리 합한 에너지 양의 약 1만 배가 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많은 부분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반사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오존 대기총 이런 데 의해서 걸러지고 하면서 사실 이제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아주 적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태양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도 아니고 지구 표면적에 떨어지는 태양 에너지만을 전혀 낭비 없이 3일치만 딱 모아버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인류가 소비한 모든 에너지 양의 총합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자꾸 새는데, 지금 이게 자꾸 새네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제 뭐 핵무기 개발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핵 분열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핵 분열로 인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부터 알아차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반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폭탄 개발을 권유하는 편지를 쓴 사실까지도 사실 이제 엄청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이제 이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이게 뭐 특수 상대성 이론처럼 빛과 이제 관련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술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르죠. 그리고 이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도 사실은 더 골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4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 3차원이라는 이 공간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일단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중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선 일단 고전무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운동의 상대성을 한 번만 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의 모든 운동은 사실 이제 정지해 있을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죠. 즉 이게 가속이 아니라 등속, 똑같은 속도로, 즉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 물체의 내부와 정지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물체의 내부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속 800km의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느끼는 상황이랑 그냥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느끼는 상황이랑 전혀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에 가만히 떠 있는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거기는 이제 중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둥둥 이제 떠다니겠죠. 우주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황. 뭐 사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러다가 이 우주선의 엔진이 점화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가속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우주선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몸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딱 들 겁니다. 마치 이제 그쪽 방향으로 밀리는 듯한 혹은 뭐 그쪽에서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가속을 멈추고 속도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면 우리 몸은 공중으로 다시 둥둥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적어도 가속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 가속이 진행되는 그 우주선의 가속도가 초당 9.8m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9.8m라는 건 이제 중력 가속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우주선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지표상의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느낌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구가 항상 9.8m의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로 당기고 있으니까 우주선이 그렇게 하면 그건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구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환경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력을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력 가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물리 현상이 있는 조그만 지구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빛을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죠. 이 가속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우주선 옆구리에 창문이 이제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창문으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뭐 무지하게 빠르죠. 사실 뭐 무지하게 빠르긴 하지만 빛이 창문을 통과해서 맞은편에 딱 부딪힐 때까지 이게 뭐 암만 빛이 빠르고 우주선이 좀 늦더라고 하더라도 가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똑같은 선이 아니라 조금 밑에 치기겠죠. 빛이 딱 도달하는 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우주선 내부에서 관찰을 한다면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마치 직선으로 딱 하는 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빛이 이렇게 땡겨오는 듯한 중력, 내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치 이게 빛이 이렇게 땡겨오는 듯한 나한테, 그러면서 이쪽 벽에 부는 듯한 그렇게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희한한 게 빛은 무게가 없는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이게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그럼 제가 이제 지난 편에 뉴턴의 그 중력 방정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력의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건데 어쨌거나 이제 결국 이제 한쪽의 질량이 빵이면 이거 다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빵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 힘, 즉 중력은 어떻게 되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빵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휘어져 보이네? 그럼 빛이 질량이 없는데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네? 이거 이상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가정을 말씀드렸죠. 이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 위의 빛이 사실은 직선이 아니라 또 이 시내루가 먹고 움직인다는 얘기인가? 라는 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물체를 사실은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이 아니라 공간을 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간이 휘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간이 약간 짜부러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는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형화된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그 머릿속에서 그려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즉 이렇게 이제 공간 자체가 뭐 왜곡이 되었건 뭐 휘었건 간에 어떤 이런 공간의 변화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있건 없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력은 사실은 이제 단순한 중력, 즉 끌어당기는 그런 단순한 힘이 아니라 중력장, 그러니까 이제 필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력장은 사실 이제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즉 중력이 강하면 시간도 천천히 흐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마치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광속과 비슷한 속도가 되면 시간이 이제 느려지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원리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실 뭐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거 일단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따위 공식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제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좌우지간 여기까지 온 김에 제대로 한번 오바를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중력이 거의 무한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 빛까지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내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거의 시간이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 GPS 위성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는데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GPS 위성의 빠른 속도로 시간이 이제 느려지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GPS 위성은 지구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위에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이제 약해져.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이제는 또 다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반대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GPS 위성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보다 약간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GPS의 위성의 시계는 지표면의 시계보다 약간 느리게 가게끔 조정을 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보통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이 그 이전까지의 물리학 이론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전까지 약간은 불완전했던 그런 물리학 이론들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력의 비밀과 또 빛의 속성이
보다 자세하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앞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위성의 예처럼 우리는 이제 매우 높은 그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세계에 인류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아인슈타인이 없었다 그러면 이전의 그 물리학 이론으로는 도대체 이런 약간의 미세한 이런 오차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그 교정을 해야 되는지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그 최첨단 과학 문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살짝 과장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정말 아주 간략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아인슈타인이 제가 이렇게 설명한 방식대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제가 의도한 만큼 이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물리학 전공자 앞에서는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지 우리 애들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썰을 풀 만큼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역시 우리 아빠야, 요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되게 너무 공부 분위기로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그 근대과학자 특집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다음 회부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